가족을 데려와야 한다는 이 주장을 냉전 수구 세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도덕적으로 이게 인정될 수 있는 얘기인지 이것 역시 의문입니다. 자, 당연히 냉전 수구 세력의 송환 반대와 방해가 극심했는데 이들은 가치관 혼란 우려, 북측의 체제 선전에 이용당할 우려 등을 들먹이며 탈북자 및 국군 포로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송환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이게 말이죠. 지금도 국군 포로는 300명에서 500여 분 정도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25 전쟁 납북자들은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납북자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사람들이 다 분단 피해자들이죠. 이 피스메이커라는 책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성숙한 노력이었다. 그래서 63명의 비전현 장기수를 보내줬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국군 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은 분단 피해자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10만 명 가까운 그 6.25 전쟁 납북자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실향민 출신으로 대다수 실향민들은 굉장히 반공 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분들입니다만 이분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에 북한에 가서 가족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1990년입니다. 아주 지난 일인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러 북한에 갔는데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이 임동원 전 원장은 육사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육사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이북에 가족이 있는 경우는 참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리고 이런 북한에 가족이 실제 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통일부나 국정원이나 이렇게 대북관계, 안보관계에 이래서 이렇게 요직을 거칠 수 있었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이 분명한 증거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리입니다. 그만큼 임동원 씨의 그 북한에 대한 행적 이것이 좀 불분명하다. 또 육사를 들어갔을 때 누군가는 신원보증을 했을 텐데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원보증을 누가 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분은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핵심적인 햇볕 정책을 입안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임동원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없었어도 이 햇볕 정책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가 거의 중론이죠. 이게 근데 또 묘하게 임동원 전 원장이 이제 북한에서 가족 만난 이야기를 하지만 문재인 소속도 저 북한에 가서 이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네. 나이를 이렇게 소유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아주 중요한 노무현 정권에서 아주 중요한 대북 일을 했던 분들이 북한에 가족이 있고 또 북한을 갔다 온 뒤에 임동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이 문재인 속의 북한 이모 만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편법이다. 나이를 속였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나이를 잘못 기재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자신은 그렇게 속이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했고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해명할 부분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이상가족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만약에 새치기를 해서 만났다 자기부터 이거는 공직자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재정, 정동영 그리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분들이 한결같이 문재인 캠프에서 대북 문제를 다루셨어요. 그렇죠. 햇볕 정책을 다시 한번 제기하겠다는 그 주장을 이제 계속 해왔던 건데요. 지금 도라산역이고요. 그렇죠.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분이 바로 이제 임동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예. 네. 근데 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저렇게 많은 분들이 다 캠프에 들어갔지만 이 캠프 전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이 위원회 위원장은 정동영 전 장관이 맡았고 상임고문, 그러니까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상임고문은 임동원 전 원장이 맡았습니다. 그걸 보면 임동원 전 원장이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얼마나 이 대북 정책이나 이쪽에 실제 권력을 쥐고 있었던지 짐작케 하는 대목 같습니다. 지금 김정일이
건강하냐고 안부를 물을 정도니 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 또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분의 회고록 피스메이커는 이게 사실관계가 좀 오락가락하네요.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 시각으로 들여다본 것인데 이러한 주장들이 대한민국에는 해롭고 북한 정권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기소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실의 착오뿐 아니라 이러한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해롭게 되느냐 이게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죠. 실제로 선거가 있으면 많이 영향을 끼칩니까, 이런 분들이? 별로 못 미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영구 전 국정원장, 이분은 친북 단체와 가까이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죠?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영근 의원이 당시 2003년 4월 인사청문회에서 네. 김낙중 간첩에 대해 평화주의자라고 하면서 석방 대책위 활동을 했다. 평화주의자라고 책을 냈는데 김낙중이라는 사람은 내가 수사를 했다. 정영근 의원이 보시죠. 예. 네. 하여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김낙중 간첩에 대해서 평화주의자라고 하면서 석방대책위원회 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자라고 해서 책을 내고 하셨는데, 자, 김낙중이라는 사람은 제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지금까지 해방호 간첩 사건의 가장 전형적인 간첩입니다. 또 김대중 정권은 실제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무기징역을 대부분까지 받은 김낙중을 98년 8월 15일 석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뭐가 평화주의자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김낙중 씨가 확정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네. 국제산면위원회에서 김낙중 씨를 양심수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항아리에서 무슨 공작금 뭐 100만 달러인지 나온 거 아닌가요? 김낙중 간첩 사건. 대단합니다. 좀 이따가도 김성욱 대표가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 1950여 년도 월북 후 난파에서 36년이나 고정 간첩을 했습니다. 암약하면서 북에서 총 210만 달러. 당시 하나로 16억 원인데 지금은 더 큰 돈이죠. 아마 한 3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은 거죠. 이 돈 중에 쓰고 남은 것이 장독대에 들어있었고 그 장독대 안에는 권총, 독총 등 무장 잔첩이나 쓸만한 장비들이 들어있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91년도 10월 김일성 공로훈장 북한으로부터 그다음에 91년도 12월에는 민족통일상을 받았고요. 김일성이 특별히 산삼과 녹용을 선물하기도 했답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김현희 씨도 뭔가 하소연을 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싱크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를 추방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민 가라고 자꾸 했거든요. 국정원에서 와서 이민 가라고. 그리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자꾸 여기 떠나라고 막 괴롭히고 다 저희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여기서 못 살게끔 만들어 놓고 고립시키고 계속 해코지하고 막 같이 다 가담해서 지금 지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요, 저 보면 한심한 게 이 고영구라는 전 국정원장을 생각하면 저는 송두율과 김현희 딱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일단 고영구 씨는요 민변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정원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 들어가서 뭘 했냐면 국정원 내에 과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현희 사건입니다. 김현희 씨가 협박도 받고 심지어는 뭐 어떻게 이 국정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방송사 기자들이 막 찾아와서 사생활 침범하고 도망치고 이런 것들이요 정말 지난 정권이 80% 이상은 우리 국군이나 미군에 대한 과거사를 다 뒤집은 겁니다. 그렇죠. 국정원이 이런 짓 하라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간첩질한 사람들 명예복지해주고 훌륭한 우리 애국자들을 이런 식으로 김현희 씨를 괴롭힌 게 고영구 시절의 국정원입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거기 위원장이 오충일입니다. 오충일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국보법은 수구 매국 세력의 도구다. 보안법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한 과거사인지는 저희가 심층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정감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채널 고정. 검찰 내부의 알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세력 다툼 이게 밖으로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예, 진짜 검찰이 정말 내부에 아주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뭐 다른 거는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윤석열 이 여유지청장의 발언 중에서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쉽게 하면 이제 윤석열 지청장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뭐겠습니까?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 어렵다. 그러면 과거에 무신의 난이나 12.12 쿠데타에는요, 이런 경우는 부하가 상사를 이렇게 판단했으면 칼을 찌르거나 총을 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극상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에서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버젓이합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대단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정치 검찰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일단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를 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서 검사님 댁에 들고 가서 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키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검사님께 다시 승인을 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서 보고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자, 오늘 우리 들어올 때 회의했지 않습니까? 뭐는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미확인이니까 이건 우리가 좀 더 취재하자라고 해서 여기 들어와서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것을 어기고 발언을 했다면 사고가 나는 거죠. 이거 말고 책임 못 지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겁니다. 보고를 하면 뭐합니까? 그 보고에 결재를 받아서 자기가 실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보고지, 이건 보고가 아닌 거죠. 사고를 친 거죠, 한마디로. 요새 검찰은 뭐 집에 찾아가서 맥주 12시 마시면서. 넘어서 맥주 마시고 다과 마시면서 보고하나요? 화가 나는 부분은 이겁니다. 항명 하극상이라는 건 확인이 됐죠. 자, 항명하고 하극상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윤 팀장이 말씀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까지 했냐 말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간첩과 종북 세력에 대해서는 항명 하극상하면서 검거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문제? 김정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김정일이 죽기 전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인터넷 공간, 남한의 인터넷 공간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3만 명의 인터넷 전사들이 북한은 지금 그중에 또 정해야 된 요원만 300명이 댓글에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정원 직원의 일탈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나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런 식으로 무리해 가면서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조용곤, 윤석열 검사의 주요 쟁점별 주장, 엇갈리는 대목 저희가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 압수수색영장 청구 전인 10월 15일 밤에 자택으로 찾아가서 조영곤 검사랑 얘기를 하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요. 조명권 그 상급자죠. 상급자 입장에서는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 충분한 그 논의가 안 된 거다. 저거는요, 네. 지금 조영곤 지검장이 검찰 대검에 자진해서 나를 감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